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시는 데는요, IQ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학자들이, 심리학자,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IQ가 아니라는 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뭐냐? 이제 다른 게 있겠죠?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게 있는데, 그 다른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IQ가 인생의 전체를 결정한다고 가정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했죠. 미국의 힘은 어디냐면은 연구를 한번 시작하면 그 연구 대상 학생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25만 명 학생들의, 초등학생들의 IQ 검사를 해서 그 중에 천재 2,500명을 골라냈어요. 그래서 가정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미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고 노벨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이게 가정이에요. 연구는 항상 가정이 있어요. 가설이 있단 말이에요. 하이포테시스라고. 그 초등학생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70년간 연구를 했어. 그래서 각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결혼은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몽땅 기록해 놨죠. 결론: 인간의 일생은 IQ가 결정하지 않는다. 딱 결론. 그대로 이제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하죠. 그러면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IQ가 아닙니다. 최근에 또 웨스트 포인트에서 그 연구가 진행됐어요. 그 결과가 시중에 지금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트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그게 웨스트 포인트에서 도대체 어떤 인간이 미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고 위대한 장군이 되는가 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게 IQ가 아니다 하는 게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리트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트. 자, 그러려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듣는 모든 행위는 바로 제목처럼 자본 축적 과정입니다. 자본 축적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객관적 시스템이 있어도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건 절대로예요. 우연히 성공할 수 있다? 네버. 그렇지가 않아요. 성공 못합니다. 예, 자본, 생산성, 소득. 지금 전부 다 고소득을 올리시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고소득은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생산성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20만 원 월급 못 줘요. 그러려면 반드시 자본이 있어야 돼. 1차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시작됐어요. 그 이전은 전부 사람이 노동을 하고 그 노동으로 배를 짜고 노젓거나 또는 범선으로 배가 가고 그랬는데,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기계의 힘으로 배를 짜고 배가 가고 이 기차가 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제임스 와트가 만든 기차가 영국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저게 쇳덩어리가 무슨 어떻게 가나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쇳덩이가 1시간에 4km를 간 거예요. 지금 1시간 걸어가도 되죠. 그런데 그 거대한 쇳덩이가 1시간에 4km를 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제1차 산업혁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1차 산업혁명은요, 영국에서 진행됐는데 진행되는지를 몰랐어요. 그것이 산업혁명이라는지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인지를 몰랐어. 그런데 100년 후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경제학자가 나타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 말고 그 역사학자 토인비의 삼촌이 또 아놀드 토인비예요. 경제학자인데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어요. 경제사를 강의하면서 노트에다가 산업혁명 이렇게 딱 적어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해서 강의 노트가 있었는데, 이 양반도 또 몸이 약해가지고 32살에 죽어버려서 그 제자들이 펴낸 책이 산업혁명이라는 책이에요. 그때부터 인류 경제사에 산업혁명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던 노동을 기계가 하니까 직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져. 그래서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기계 파괴 운동이에요. 밤에 노동자들이 공장에 가서 기계를 다 부셔버려요. 왜? 저놈 때문에 내 일자를 뺏겼다. 그런데 인간의 거대한 문명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기계화가 진행되고
근데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에너지가 석탄이었어요. 그 이전 장작대에다가 석탄을 쓰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뭐가 나요? 오일이 나온답니다. 기름이, 석탄의 파워와 기름의 파워는 그 파워가 달라요. 그러면서 뭐가 발명되냐? 전기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전기의 파워는요, 이게 전기와는 비교가 안 돼. 다시 제2차 산업혁명이 벌어집니다. 전기라는 게 등장하네. 많은 일자리를 잃어. 거기다가 하다가 컴퓨터가 나와버려. 컴퓨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일자리를 쫓아냈습니까? 쫓아냈죠. 옛날에 은행에 가면요, 카운터에 아가씨들이 일렬 횡도로 쫙 앉아있어. 지금 없어. 어디 가버리고. 컴퓨터가 다 해. 격리상은 거의 필요 없게 돼버려. 점점 오토메이션, 팩토리 오토메이션, 오피스 오토메이션이 진행되면서 일자리가 다 없어져요. 많이 없어졌어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컴퓨터가 아닌데. 인력시장에 노동력도 잘 안 팔린다 그래.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노가다가 제일 많이 필요한 데가 건설 현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부 자동화돼가 지금. 자동화돼가요. 그러니까 인력시장에 노동력도 떨어져. 그런데 문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에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전부 내가 4차 산업 어쩌고 4차 산업은 이제 이건 경이적인 혁명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요, 3차 산업혁명까지는 경고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미 1980년대, 82년 존 나이스빗이라는 사람이 메가 트렌드, 문명의 대흐름, 대추세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시대가 올 거다 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그 미국의 이 미래학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미래학자라고 그러는데 그 미래학자가 1980년대 메가 트렌드를 쓰면서 그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지금 우리 서점에 가도 그게 지금도 나와서 팔리고 있어. 그럼 뭐 뜻하는 거예요? 이미 사볼 놈은 다 사봤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학자들이 가장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소득 격차죠. 소득 격차는 정보 격차가 없이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정보 격차가 없이는 해소되지 않아요. 정보 격차에서 모든 소득 격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식도 정보거든요. 지식 격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보 격차를 줄이는 문제 가지고 학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 왜? 지가 알려고를 안 해. 그러면 존 나이스빗의 메가 트렌드가 나왔을 적에 이미 어퍼클래스, 다시 말하면 지식인들은 그거 다 사봤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보통 사람은 거기에 안 했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직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 은행에서 제일 지금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은 치킨집 대출, 그다음에 커피집 대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10중 9망 그려놨어요. 커피집하고 치킨집 10중에 9개는 망한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은행이 대출을 해줬어. 이걸 어떡할 거냐는 문제. 망했는데 어떡해 그걸. 망했는데. 그러면 망한 치킨집 커피집에 주목 마시고 성공한 커피집 치킨집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요즘 TV에 서민 부자 나오죠. 서민 부자는 전 계속 봅니다. 보면은 저분이 부자 될 요소가 있구나. 분명히 있어요. 그냥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 4차 산업혁명이 진행돼도 애터미가 살아남을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경우에도 애터미가 살아남을 거냐, 그 요소를 따져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지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못하다면 청산해버리는 게 나아. 문 닫아버리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은 존재할 수 있다야.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돼도 4차 산업혁명 한마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에요. 모든 걸 이제 로봇가 로봇을 만들면서 지 대가리를 지가 설계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집에서 다리미질 하다가 다리미 켜놓고 와도 집에 갈 필요 없다 이거야. 어디다 지시하면 돼? 냉장고한테 지시하면 돼. 야 냉장고 거기 다리미 켜졌으니까 꺼. 그러면 이놈이 가서 끈단 말이야. 왜?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집에 켜놓은 전자제품이 뭐예요? 냉장고예요. 거기에 인공지능을 입력시켜서 다 연결시켜 놓으면은 하루 종일 다리미 켜놓은 사람은 없어. 사람 없는데 TV 켜놓은 사람 어디 있어요? 냉장고는 계속 돌아가야 돼. 그러면 냉장고하고 인공지능하고 결부시키면 그놈이 나 지금 들어가니까 보일러 좀 켜. 그러면 그놈이 보일러에게 지시해가지고 켜도록. 이게 사물 인터넷이 다 된단 말이에요. 머지 않았어요. 머지 않았다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애터미가 살아남을 거냐 하는 것을 경영진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론은 살아남는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때문인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시는데 걸어오신 분 안 계시죠? 걸어온다는 것은요, 노동만 가지고 생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목표죠. 목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 지점이에요 오늘. 그러면 걸어올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올 수도 있고 오토바이 탈 수도 있고 승용차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자본 집약도가 높아요. 노동과 자본 집약도가 높은 것이 결합하면 생산성이 커져요. 다시 말하면 목표 달성이 빨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본이 없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승용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도 없는 사람이 내가 달려서 빨리 가겠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암만 열심히 일해도 자본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골병만 들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 인정하셔야 된다고. 이게 자본이에요. 이게 자본이에요. 자본은 원래 경제학에서의 기본적으로 자본의 정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생산수단과 인간의 노동력이 결합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 사람 소득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예를 들은 것처럼 이 건물 자체가 자본이에요. 왜? 생산성이 올라가. 여러분들이, 사장님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 자체를 자본이라고 부른다고 말이에요. 자본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땅바닥에 앉아 계셔야 돼.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강의의 이해도가 떨어진다고요. 건물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전등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마이크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돈은 뭐예요?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돈은 자본이 아닙니다. 왜? 내가 5만 원짜리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안 들려요. 그런데 정부가, 중앙은행이 화폐를 잘 조정하면 그 5만 원짜리가 자본화합니다. 자본화해요. 그걸로 승용차도 살 수 있고 오토바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무정부 상태에서는 돈은 훌쩍하게 불가요. 아무 생산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정부 상태가 아니니까 세계에서 거의 상당히 상위 수준에 속하는 괜찮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잘 통제하기 때문에, 돈은 중앙은행이 합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본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살 수 있고 책상도 살 수 있고 텔레비전도 살 수 있고 그걸 자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자본은 크게 유형 자본과 무형 자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체가 있는 자본, 공장, 기계, 가게, 건물, 이런 것들을 형체가 있는 자본이에요. 자, 애터미 사업에서 아마 궁극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자본이 형체가 있는 자본일 거예요. 아이고, 나도 우리 아버지가 이 상가 하나만 물려줬으면. 자, 요걸 갖고 싶은데 요걸 물려받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인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휴먼 캐피탈이에요. 휴먼 캐피탈. 내 자신이 자본이 돼야 된다. 내 자신이 자본이 돼야 돼. 앤드류 카네기, 미국의 철강왕 있죠? 미국의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가난뱅이 농부 아들이에요. 학교도 초등학교 4학년이 끝이에요. 그런데 세계 최고, 지금도 화폐 가치로 따지면 세계 최고 부자예요. 그런데 카네기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봤어요. 다시 말하면 막 산업혁명이 진행되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철강이다. 철강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다가 석유가 나오니까 록펠러가 에너지가 석유다. 석유에 지금도 스탠다드 오일 전부 엑선 같은 거 록펠러 손들이에요.
그냥 땅 파니까 석유가 나오니까 부자가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다. 에디슨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전기 세상이 온다. 그래서 지금 GE가 에디슨이 만든 회사의 후신이죠. 그렇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그래도 앤드류 카네기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도 나왔지, 에디슨은 학교 3개월 다니고 못 다녔죠. 왜? 선생님이 나는 세상에 평생 내가 교사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멍청한 놈은 처음 봤다 그랬거든. 멍청한 놈은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에디슨 어머니가 교사였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당신이 우리 아들을 잘못 봤다,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다 하고 홈스쿨링을 시킨 거예요. 에디슨 공부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에디슨이 공부를 한 이유는 그 자서전에 써져 있어요. 그 현상을, 다시 말하면 난 이렇게 멍청한 놈은 처음 봤다 이렇게 했을 때 에디슨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항의하는 말, 당신이 잘못 봤다,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다, 이걸 듣고 에디슨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 자서전에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평생 실망시켜 두려서는 안 될 엄마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되는 부모님 계시잖아요. 내가 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말 한마디. 자, 그러면 이제 휴먼 캐피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는 자본이 무형자본이란 말이에요. 무형자본. 그런데 무형자본도 특허권이나 저작권이나 이것은 우리 가질 수가 없어요. 갖기가 힘들어요. 특허권,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권을 하겠다, 안 돼요. 저작권, 초배설을 써서 저작권을 갖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본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거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본이 바로 이 자본이에요.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 학자들이 부른 학술 용어입니다. 소셜 캐피탈이에요. 매력은요, 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으로, 우리 베스트셀러가 좀 돼 있죠. 매력 자본. 영국의 경제학 여교수가 쓴 겁니다. 자기가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여교수가 쓴 것도 보면은 자기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매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매력은 원래 원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다운 것이 가장 매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에서 큰 매력을 느낀대요. 근데 맨날 빈둥거리는 놈은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무엇인지 알겠죠? 얼굴에서 매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럼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스펙이 있단 말이에요. 스펙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매너가 있어요. 매너. 굉장히 겸손하고 그 매너가 있죠. 그런 것들이 합해가지고 매력이라는 변수로 나타나요. 그러면 거기서 모델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매력이 없으면요, 아무도 모델을 안 써줘. 그 예를 많이 볼 거예요. 아무도 안 써줘. 그러니까 매력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부모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사회자본을 키워야 돼. 왜냐하면 이게 자본인 것이, 이 자본의 사이즈와 질, 퀄리티에 따라서 자기 소득이 결정돼. 어떤 사람은 베팅해가지고 두 사람 놓고 자기가 다이아몬드 되고 둘 셀즈 마스터 만드는데 거기서 매출이 뭐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물의 크기와 그물의 질, 퀄리티, 이게 튼튼한 정도에 따라서 고기가 잡히는 거지, 아무리 그물이 튼튼해도 그물이 손바닥만 하면 고기 못 잡아요. 아무리 커도 그게 찢어져 버리면 고기 못 잡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퀄리티, 이 사이즈와 퀄리티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우리 애터미 사업자가 가진 자원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이걸 키우고 퀄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적 자본이에요. 나야, 나라고요. 나라는 인간이 어쩐지 사람이 모여드는 인간이 있고 나만 보면 꼴보기 싫어서 도망가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떤 인간이냐 하는 것은 부모 책임도 아니고 사회 책임도 아니고 국가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앤드루 카네가 그런 말을 해놨어. 당신이 해야 할 일보다 조금만 더 하라. 그러면 당신의 일생은 저절로 풀릴 것이다. 저절로 풀릴 것이다.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키워야 되는데 요게 이제 나하고 관계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하는 얘기, 요걸 하려고 그래. 자, 요 사람이 존 나이스빗. 여기 책 보이죠? 메가 트렌드. 이 번역돼서 우리 시중에 나와 있어요. 대흐름. 인간 문명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가. 1980년대에 나온 책인데 거의 적중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도 많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메가 트렌드 속에 이 말이 나와. 하이테크, 하이터치.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이테크, 하이터치를 따로 빼가지고 책을 또 썼어. 여기죠? 하이테크, 하이터치. 우리 번역도에 나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왜 애터미가 4차 산업혁명에서도 살아남는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존 나이스빗의 말처럼 고기술, 하이테크 놀리지, 하이테크가 되면 될수록 인간은 고도의 감성, 고도의 인간적인 것을 더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거나 소외감을 가져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1차 산업 제품은요, 욕망의 포화점이 있기 때문에 그 포화점을 넘으면 소비를 하면 할수록 불만족이 커져요. 다시 말하면 디스유틸리티가 커진다고, 효용이 감소해. 2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이 큰 텔레비전을 갖다 줬어. 기분이 아주 나이스였어. 근데 다른 친구가 또 가져왔어. 그 다음에 대리 전문 놈이 또 가져왔어. 집에가 그냥 텔레비전이 10대가 있어. 그게 만족이 점점 늘어나냐고요. 안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국민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1차, 2차 산업은 쪼그라드는 겁니다. 왜? 욕망의 포화점에 도달했어. 더 이상 먹기 싫어 이제. 서비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서비스는 동네 병원이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병원에 가고 싶어.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한테 가고 싶어. 서비스는 점점. 야지 서비스는 욕망의 포화점이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도 3차 산업은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애터미는 하이테크 제품을 팝니다. 이게 절대 제품이라는 거예요. 하이테크. 그때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또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팔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이테크 제품이 아니면 지금 승부가 안 돼요. 그렇죠? 칫솔 990원짜리 팔아도 저도 그거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 다른 걸 쓰면은 무슨 말이에요? 뭐 철심 같아가지고 여기 막 벗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게 하이테크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칫솔 대도 투명한 걸 쓰십시오. 투명하지 않는 칫솔 있죠? 그것은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겁니다. 투명한 것은 폐플라스틱 가지고는 투명한 걸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리수거한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거기다 색깔 집어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만든 게 칫솔 대예요. 거의 대부분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이테크 제품을 팔면서 하이터치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상대해야 돼.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고요. 이게 휴먼 터치예요. 인간과 인간의 터치란 말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터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뇌과학자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도대체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지금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감이 있죠. 눈으로 보고, 이게 시각이죠. 귀로 듣고, 청각이죠. 입으로 맛보고, 미각, 코로 냄새 맡고, 후각, 손으로 만져서 알고, 촉각, 이 오감이죠. 그런데 점점 뇌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오감은 연결되어 있다.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와
가슴과 몸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은 하나다. 지금까지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다. 하나다. 하나다. 이게 휴먼 터치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2010년 3월 25일 호주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이 케이트라는 부인이고요, 요건 데이비드라고는 남편이에요. 근데 첫 아기를 지금 분만하게 됩니다. 첫 아기예요. 결혼해가지고 첫 아기인데 쌍둥이를 낳게 돼요.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딸은 에밀리라고 이름을 지어놨고 아들은 제임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얘기를 딱 2분 간격으로 딸이 나중에 나왔어요. 딸은 힘차게 울고 나오는데 이게 조수가입니다. 미숙가. 조산을 했어요. 미숙. 27주 만에 낳았다고 그러니까 좀 빨리 낳았죠?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이 제이미가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 그러니까 그 병원, 호주는 의료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병원에 천 의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드디어 심장이 멈춰버렸어. 숨도 안 쉬고 심장이 멈춰. 의사들은 어때요?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물어요. 혹시 아들의 이름을 지어 두셨습니까? 제이미 이렇게 하니까 의사가 I'm sorry, 제이미 didn't make it. 제이미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제이미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두 부가 첫 애기인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엄마의 직감. 의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도록. 선진국에서는 얘기 엄마한테 안 줍니다. 감염된다고 안 줘요.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 말아버려요. 안 줘. 보지도 못하게. 감염된다고. 그런데 얘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포대기에 싸서 이제 당국에 보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 시체 얼리는 대로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해주세요. 의사다가 예스 그러겠죠. 완전히 식어버린 아들 제이미를 엄마의 직감이죠. 우통을 벗고 젖가슴에 눕힙니다. 눕히고 이 아빠한테도 셔츠를 벗고 같이 품자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같이 품고 엄마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 네 이름은 제임이란다. 이름을 제임이라고 한 것은 이러이런 이유 때문이란다. 그리고 너만 나온 게 아니라 네 동생도 나왔어. 넌 쌍둥이야. 동생을 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내가 너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하니까 이 꼬맹이가 아빠 손가락을 꼭 잡아. 여기 동그라미 그거야. 아빠 손가락을 꼭 잡는 거야. 사는 거야. 그러면서 숨을 후 하고 쉬어. 이 꼬맹이가 그래서 의사들한테 아이가 살았다고 통보를 하니까 의사들은 콧방귀를 있는 대로 끼면서 그것은 사후 반응일 뿐입니다. 2시간을 안 나타나. 그래서 계속 아이를 두드리면서 이 얘기를 해준 거야. 너가 제임이란다. 이름을 제임이라고 붙인 이유는 그거란다. 너는 쌍둥이 동생이 있고 네가 그 애를 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니까 2시간 후에 눈을 번쩍 뜨면서 엄마 젖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았죠. 자, 요겁니다. Brought back to life by a mother's loving touch. 엄마의 사랑스러운 터치가 죽은 아들을 살려냈다. 죽은 아들을 살려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엄마가 직감적으로 생각한 것은 애가 추워서 그렇다 생각해요. 엄마의 자궁 속은 37도랍니다. 병원이 아무리 따뜻해도 24도예요. 깜짝 놀란 게 추워가지고. 그래서 몸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올려놓고 아빠도 우통 벗고 와서 같이 품으라. 그래서 몸을 37도로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빠의 손가락을 꽉 잡은 거예요. 얘가. 그리고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미 오그나우 그래서 지금 호주 그리고 전 세계 의사들이 얘들이 어떻게 크는가를 지금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의 힘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컸잖아요. 지금 이렇게 컸잖아요. 그런데 묘한 것은 이게 미숙한데 지금까지 병원을 한 번도 안 갈 정도로 건강하게 커. 바로 마더스 러빙 터치예요. 터치. 인간의 터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유니세프 국제연합 유엔 아동기금은 모두 얘를 이렇게 키우라고 전 세계에 권장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캥거루 케어라고 그래요. 캥거루 앞에 이렇게 하죠. 캥거루는 미숙아를 낳는답니다. 낳았을 때 캥거루 새끼는 1cm밖에 안 된대요. 그걸 여기다 넣고 4kg이 될 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키워. 4kg 되면 독립시켜. 그래서 여기서 캥거루 케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캥거루 엄마처럼 돌보라. 그러니까 아무리 4차 산업이 진행되더라도 휴먼 터치, 인간의 손길, 네트워크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휴먼 네트워크, 휴먼 터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휴먼 터치를 잘할수록 요 사이즈가 커지고 퀄리티가 높아진다. 나 그거 다 알아. 안 나오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야이처럼 죽었다 깨나도 성공 못해요. 왜? 휴먼 터치가 되지 않으면 그 정이라는 게 들지 않아요. 정이라는 게 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로버트하고 연애했다 그런 인간은 없어. 정이 안 들어. 정이 안 들어요. 정이 들려면은 휴먼 터치가 이루어져. 휴먼 터치는 어떻게? 피부 접촉도 터치지만은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도 터치고, 그 사람 말을 듣는 것도 청각에 의한 터치, 그 사람과 말을 하는 것도 입에 의한 터치예요. 같이 커피를 마시는 것도 터치고, 여러 가지 와 오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터치를 통해서 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라인이 살아나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